계란 도둑. 아버지가 시골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소일 삼아 닭을 기르기로 하셨고 계란을 모으는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삼형제는 언제나 계란 반찬을 먹을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계란은 하나둘 모여서 우리 삼형제의 학용품이 되고 새 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버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하셨습니다. 알았지? 큰형 졸업식 때까지는 계란 반찬은 없는 거다. 대표로 우등상을 받게 된 내게 좋은 옷을 사주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너무해. 맞아, 너무해. 동생들은 뾰로통해진 입으로 투덜거렸습니다. 동생들한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부모님이 결정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동이 생긴 것은 일주일 뒤부터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계란이 날마다 2개씩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아니야. 난 안 먹었단 말이에요. 저도요. 나도 아닌데. 의아해하는 어머니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알을 낳는 닭은 15마리인데 계란은 13개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머니는 닭장에 자물쇠를 잠그고 닭장 앞에서 보초를 서보기도 했지만 도둑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졸업식 날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그동안 모은 계란을 이고 장에 가서 청색 재킷과 체크 무늬 셔츠를 사오셨습니다. 자, 바지는 입던 걸 그냥 입어야겠구나. 어머니는 아쉬워하셨지만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계란 도둑은 졸업식 날 아침에 밝혀졌습니다. 괜히 쭈뼛쭈뼛거리고 늪장을 부리던 막내가 어머니 앞에 내민 것은 하얀 고무신 한 켤레였습니다. 이거 엄마 고무신 계란 2개요. 동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눈에 그제서야 어머니의 붉어진 눈시울과 낡고 빛바랜 고무신 코가 들어왔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착한 막내. 엄마는 대견한 마음에 막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계란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누나와 앵무새. 어머니는 벌써 몇 년째 알아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쪽진 뒤 우리 남매를 불러 앉혔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먼 여행이라도 떠나려는 사람처럼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정수야, 누나를 부탁한다. 네가 누나의 목소리가 돼줘야 해. 그럴 거지? 엄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니는 말 못하는 누나가 마음에 걸려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다며 나의 손을 꼭 잡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뒤 우리 남매의 손을 그렇게 하나로 맞잡고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 친척의 도움으로 야간 고등학교를 겨우 마친 나는 서울에 직장을 얻어 상경했고, 누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혹처럼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피곤에 쩔어 집에 돌아온 나는 누나가 집에 앵무새 한 마리를 들여놓고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앵무새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아이들도 뭐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그 후로도 며칠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천식 환자처럼 그렁그렁대는 앵무새는 그날부터 내 늦잠을 방해하고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저 제발 앵무새 좀 치워버릴 수 없어? 나는 누나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내 성화를 못 들은 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앵무새는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건네준 카드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내 목소리로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생일 축하. 목소리가 없는 누나가 난생 처음 내게 들려준 말이었습니다. 앵무새에게 그 한마디를 훈련시키기 위해 누나는 그렇게 여러 날 비밀 작업을 했던 겁니다. 나는 쏟아지려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입안 가득 미역국을 퍼 넣었습니다. 느림보 버스. 울퉁불퉁한 시골길로 버스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읍내에서 하루에 꼭 한 번 들르는 시외버스였습니다. 몇 년을 한결을 같이 이 버스만 몰아온 기사는 구석구석 들어앉은 동네며 장날 누가 읍내를 가는지까지 훤히 꿰일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어쩐디야. 아이고 그 버스 놓치겠네. 한 할머니가 헉헉대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던 버스가 막 출발하려 할 때 한 승객이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할머니가. 기사의 눈에 멀리서 보따리를 이고 지고 달려오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행여 버스를 놓칠세라 종종 걸음을 쳤지만 버스 꽁무니가 멀게만 보였습니다. 에이씨, 이거 참, 아유. 마음이 급한 승객들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출발합시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릴 거요? 참을성 없는 승객이 울그락불그락 바쁘다고 재촉하자 기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기 우리 어머님이 오고 계셔서요. 나원. 화를 냈던 승객은 무안했던지 말꼬리를 흐렸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청년이 할머니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짐 이리 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청년은 무거운 짐을 받아들고 할머니를 부축해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으차! 두 사람이 짐을 올려놓고 버스에 오르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객들은 그 할머니가 기사의 어머니도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않는 느림보 버스 기사는 이따금 아무도 없는 밤길에 전조등 불빛을 쏘아보내기도 합니다. 혹시 버스를 타려고 달려오던 손님이 돌부리에 채어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살펴주는 것입니다. 일을 끝내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버스 기사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늦으셨네요. 얼른 타세요. 아이고, 고맙소, 기사 양반. 밤길이 어지간히 어두워야 말이죠. 할아버지 천천히 가도 괜찮으시죠? 아이, 그럼. 느림보 버스는 사랑을 싣고 달리는 버스입니다. 아름다운 이별.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몇 달째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버지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할머니가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는 슬픈 표정을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시니까 좋으시죠? 엄마도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날 시간을 예감이라도 한 듯 아버지 손을 붙잡고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올 겨울을 못 넘길 것 같구나.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소리 없이 울었고 우리 가족 모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기적처럼 그해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초여름 어느 날 할머니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병원에서 예고한 날보다 반년이나 더 사신 셈입니다. 할머니의 그 반년은 날마다 겨울이었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온 뒤에도 할머니 방에 들어갈 때마다 겨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장갑에 목도리까지 두른 채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겨울이 간 것을 알면 할머니가 서둘러 우리 곁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에 온 가족이 그렇게 하기로 모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번 아버지와 가족들이 하나둘 보내드릴 채비를 마친 뒤에야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슬픈 초여름, 엄마는 장롱 가득
겨울옷을 접어넣으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누나와 라면. 우리 집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산골 마을 외딴 집입니다. 엄마와 나 그리고 병든 누나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무슨 병인지 이름조차 모른 채 까맣게 타들어가던 누나. 가난과 싸우느라 팍팍해져 그리 살갑지 못했던 엄마조차 삐들삐들 말라가는 누나한테만은 뭐든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먹어야 산다. 제발. 주기 싫으면 뭐 딴 거 해주랴? 뭐든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하라는 엄마의 말에 고개만 가로젓던 누나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라면이 먹고 싶어. 귀한 손님이 나와야 달랑 한 개 끓여 대접하던 라면. 그것도 마을 공판장에 넣고 읍내나 가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면이라니. 근데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엄마. 나는 믿기지 않았지만 엄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후여후여 읍내로 달려가 누나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라면 한 봉지를 사왔습니다. 엄마는 가마솥에 물을 붓고 그 알량한 라면 한 개를 풍덩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누난 그 푹 퍼진 라면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아프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라면 냄새에 회가 동안 내가 그만 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누나는 잠들고 엄마는 안 계시고 그렇다면 때는 이때다 하며 나는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누나 몫의 라면을 내가 후룩후룩 건져 먹은 것입니다. 그때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너 엄마. 엄마는 부지깽이를 들고 철없는 내 행동을 나무라셨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내가 장독대 뒤에 숨어 훌쩍이고 있을 때 가엾은 누나는 불면 날아갈 듯 가벼워진 몸을 끌고 와서 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괜찮아. 울지 마. 차라리 머리통이라도 한 번 쥐어박아 주었더라면 그토록 마음이 아리진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우린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노란 손수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포트 라우더데일 해변으로 가는 버스는 언제나 붐볐습니다. 승객의 대부분이 휴가를 즐기러 가는 젊은 남녀거나 가족인 그 버스의 맨 앞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까부터 그를 지켜보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에 무표정한 얼굴, 나이조차 짐작하기 힘든 그는 마치 돌부처 같았습니다. 버스가 워싱턴 교회의 휴게소에 멈춰섰을 때 승객들은 너나 없이 차에서 내려 허기진 배를 채우기 바빴지만 돌부처 같은 남자만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역병사? 아니면 배를 타던 선장? 호기심에 가득 찬 여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침묵을 깨고 괴로운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 4년을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석방되어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석방이 결정되던 날 아내에게 편지를 썼소. 나는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을 어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두라고.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난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로든 가버리는 거요. 사연을 알게 된 승객들은 그의 집이 있는 마을이 다가오자 하나둘 창가 자리에 붙어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지독한 긴장감으로 굳어갔고 차 안엔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기 봐요, 저기! 그때 승객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커다란 참나무가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 아랜 단 하루도 그를 잊어본 적이 없는 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에선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할머니 품에 남겨졌습니다. 공사판을 떠돌며 생활비를 버느라 허덕이는 아버지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할머니는 산나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산으로 들러 다니며 나무를 캔 뒤 밤이 하얗게 새도록 할머니는 그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어스름 새벽이 되면 할머니는 나물 함지를 머리에 이고 시오리 산길을 걸어가 나무를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애기 엄마, 나물 좀 들여가구려. 내가 싸게 줄게. 하지만 장사는 잘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할머니 없는 빈집이 싫었고 할머니가 캐오는 산나물이 너무 싫었습니다. 숙제를 다 하고 나면 을에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도록 나무를 다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손톱 밑의 까만 물은 아무리 박박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토요일까지 부모님들 다 모시고 와야 한다. 다들 알았지? 중학교 진학 문제를 의논해야 하니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시고 갈 사람이라곤 할머니뿐인데 나는 선생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허름한 옷, 구부정한 허리, 손톱 밑에 까만 떼국,
나는 내심 걱정이 되어 속이 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할머니 손톱 밑에 그 까만 때를 보는 게 싫었습니다. 시무룩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저 할머니, 선생님이 내일 학교에 오시래요. 하는 수 없이 내뱉긴 했지만 할머니가 정말 학교에 오시면 어쩌나 싶어 나는 저녁도 굶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교무실에 갔다가 나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은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할머니께 효도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나는 선생님의 그 말씀에 와락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잡아들인 할머니의 손은 퉁퉁 불어 새빨간 생채기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딸이 초라한 할머니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내내 표백제에 손을 담그고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닦으셨던 것입니다.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나도록 말입니다. 도시락 편지. 말단 직공으로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 일했지만 기름때에 절은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다가 끝없는 열등감으로 술만 퍼마시며 시간과 돈을 탕진했습니다. 아이고, 이 총각 또 이러네. 아이고, 이봐, 총각. 선술집에 쓰러져 잠든 그를 주인 아주머니가 흔들어 깨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칠흑처럼 깜깜한 인생. 자신의 인생은 희망이라곤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야. 아우. 청년은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이런 그의 수렁 같은 절망을, 아픔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착하고 어여쁜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다들 여자가 아깝다느니 기운다느니 말들을 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하는 일은 비록 보잘것없어도 정 많고 자상한 그의 사람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착한 아내에게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얄팍한 월급 봉투를 내놓는 게 남편은 늘 미안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축 처진 어깨를 보는 게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그의 도시락에 특별한 반찬 한 가지를 싸주었습니다.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더 맛있는 특별한 반찬.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편지였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는 아내의 편지를 볼 때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매일 2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공장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남몰래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내 10년 전부터 자네를 쭉 지켜봤네. 사장은 그를 부서의 책임자로 승진시켰습니다.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써보낸 아내의 도시락 편지가 그의 열등감을 치유시키고 자랑스러운 남편이 될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낙서. 지난 봄 우리 가족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물이 있고 풋대추가 대롱대롱 달려있는 대추나무가 서 있는 그런 집으로 말입니다. 새빵을 전전하던 끝에 처음으로 장만한 내 집이라서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말썽꾸러기 아들딸 때문에 언제나 주인 아주머니의 잔소리를 귀에 달고 살아야 했던 엄마가 누구보다도 좋아했습니다. 이삿짐을 풀자마자 내게 주어진 일은 담장 가득 낙서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서툰 글씨, 어딘지 모를 주소, 약도. 나는 깊고 아득한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 낙서를 말끔히 지웠습니다. 아, 다 지웠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비비고 나와 보니 내가 애써 지운 글씨들이 모두 되살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도깨비가 왔다 갔나? 아니면 달빛에 글씨가 살아나는 요술 담장인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나는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다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 낙서를 다 지우고 엄마한테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잘 지웠네, 우리 착한 딸. 엄마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어제와 똑같은 낙서를 가득 해놓은 것입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나는 낙서를 지우면서 누군지 잡히기만 하면 혼을 내주리라 마음먹고 저녁 내내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두 소년의 그림자가 담장에 어른거렸습니다. 범인이 분명했습니다. 형,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이거 보고 이사간 집 찾아올 거라고 그랬지? 물론이지. 아빠는 집배원이었으니까 아마 금방 찾아오실 거야.
형제는 하늘나라로 간 아버지가 이사간 집을 찾아오지 못할까봐 담장 가득 약도를 그리고 또 그렸던 것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 낙서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집 담장엔 그 삐뚤빼뚤한 낙서가 선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선물. 괴팍하고 고지식한 시골 노인이 서울 아들 집에 다니러 왔습니다. 노인은 아들 내외가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전가를 받고 부랴부랴 상경한 것입니다. 귀여운 손자가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어이쿠 내 새끼 많이 컸구나. 노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와 하나뿐인 아들을 만리타국으로 보내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아들과 마주 앉은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여기에선 희망이 없더냐? 이미 저질러진 일입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아버님. 며느리의 대답은 단호했고 직장도 집도 이미 다 정리한 터라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른 채 쓴 담배 연기만 꿀꺽꿀꺽 삼키던 노인이 마지막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좋다. 그럼 니들만 떠나거라. 대신에 내 손자는 나한테 맡겨라. 아버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은 고집불통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에 진저리가 난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를 얼굴을 두 눈에 새겨넣기라도 하듯 잠든 손자를 뚫어져라 바라보던 노인이 슬며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장 공구함에서 정과 망치를 꺼내들고 마당으로 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 노인은 현관문과 철대문 사이의 콘크리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한쪽을 정으로 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훤히 밝아온 아침, 정소리에 일찍 잠에서 깬 가족들이 마당으로 나왔을 때 할아버지는 작은 유리병에 방금 드러난 마당에 흙을 퍼담은 뒤 어린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놀던 집에 흙이란다. 친구들이 보고 싶고 한국이 그리울 때 이 흙냄새를 맡아보거라. 이 하랩이 선물이야. 할아버지. 아들 내외는 노인의 손에 맺힌 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고인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손녀와 할머니. 손녀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져 수족이 온전치 못한 할머니와 철부지 손녀딸 두 사람이 맞는 아침은 늘 부산했습니다. 아가, 일어나야지. 학교 늦을라. 어여 가서 세수하고 와. 어여. 그날따라 두 사람 다 늦잠을 잔 터라 찬밥으로 아침을 겨우 해결하고 손녀는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손녀를 학교에 보낸 뒤에야 깜빡 잊고 도시락을 챙겨 보내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 할머니는 움직이기도 불편한 손으로 점심을 지었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햄도 부쳤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락을 싸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까지는 꼬부랑 노인의 더딘 걸음으로 30분이나 걸릴 먼 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점심시간이 10분쯤 지나서야 손녀의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손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시락을 손녀의 자리에 두고 옆자리 아이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른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쳐 돌아온 할머니는 방문을 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렁각시라도 왔다 갔나? 방 한가운데 가지런히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밥상볼을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밥 한 그릇과 반찬 2가지, 소박한 밥상 위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한 친구가 가사 실습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할머니 점심 진지 차린 거니까 제 걱정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편찮으신 할머니가 점심까지 거르게 될까봐 마음이 아팠던 손녀가 그새 다녀간 것입니다. 아이고, 기특한 것. 할머니는 차마 수저를 들 수 없어 상보를 덮어놓은 채 손녀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밥은 식었지만 밥상에 가득 차려진 손녀와 할머니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식지 않았습니다. 첫 마음을 찾아서. 그는 40대 힘없는 가장입니다. 구조조정 물살에 쓸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선 아무런 내색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 타면 애꿎은 담배만 뻑뻑 피워댈 뿐 희망도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상관의 질책과 무거운 업무에 시달리고 아랫사람 윗사람 눈치 보며 이리저리 치이고 눌려서 그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불행했습니다. 또 적자야. 정말. 구멍난 가계부가 싫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구차한 살림이 싫고 돈을 더 펑펑 쓰고 싶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자꾸만 팍팍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땐 행복했었는데 이래저래 늘어가는 건 짜증과 주름살뿐. 짧은 대화조차도 부부의 식탁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결혼기념일 아침부터 토라져 얼굴을 붉히고 있는 아내에게 그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 나랑 같이 어디 갈 데가 있어.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내심 아내는 백화점 쇼핑이나 근사한 외식을 기대했지만 그가 아내를 데려간 곳은 백화점도 레스토랑도 아니었습니다. 얼음집, 쌀집, 구멍가게가 쭉 늘어서 있고 게딱지 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곳은 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리고 장밋빛 달콤한 꿈을 꾸던 달동네였습니다. 부부는 새들어 살던 쪽방을 찾아갔습니다. 그 창 너머로 부부가 본 것은 초라한 밥상 앞에서도 배가 부르고 아이의 재롱만으로도 눈물나게 행복한 아내와 남편, 바로 10년 전의 자신들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아내가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첫마음을 잊고 살았군요. 그래, 첫마음. 첫마음.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랑.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전쟁터로 가게 됐습니다. 남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오겠노라고 다짐했고 여자는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매 순간 숨통을 조여왔지만 남자는 오로지 사랑하는 이에게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많은 전투를 치러냈습니다. 하지만 얄궂은 운명은 남자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적진으로 진격 중 무릎에 폭탄 파편을 맞은 것입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한쪽 다리만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불구가 된 남자는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느니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한편 애인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여자는 어느 날 남자의 전우로부터 그가 전사했다는 편지를 받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그만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무심한 세월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와 행여 여자의 눈에 띌까 숨어 사는 남자에게 그녀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자는 가슴이 아렸지만 그녀가 행복해진다면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주택가 낮은 담장 너머엔 남자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만 잃고도 여자 앞에 나서지 못했던 남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바보같이.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잊지 못해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다른 이의 손발이 되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자가용. 서울 변두리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당신 오늘 알죠? 이른 아침 아내의 머리 위에 옥수수가 담긴 함지를 올려주며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으차, 알았어. 일찍 끝낼 테니 걱정 말라고. 남편은 시장통에서 손수레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짐꾼이었고 아내는 옥수수를 쪄서 시장에 내다 파는 행상이었습니다. 2개? 하나? 아유, 글쎄, 찰옥수수라니까요. 초여름 뙤약볕에 좌판을 버리고 옥수수를 파는 일은 참으로 고단했지만 아내는 한 푼 두 푼 돈 모으는 재미로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날보다 일찍 장사를 끝낸 뒤 남편을 위해 선물을 사고 고기며 찬거리들을 한아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벌써 몇 번째야. 큰일 났네. 많은 짐을 머리에 이고 힘겹게 올라타는 아내를 버스는 번번이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집까지는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지만 아내는 하는 수 없이 걷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서름이 북받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남편은 아내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속상했다가 화가 났다가 끝내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얼른 손수레를 끌고 달려가 짐부터 받아 실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왜 늦었냐는 다그침에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짐이 많아서 차를 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가여운 아내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웃으며
아내를 번쩍 안아 손수레에 태웠습니다. 자, 여왕님,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이, 당신도. 남편이 끄는 낡은 손수레. 퉁퉁 부은 발만큼 마음이 부어있던 아내에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차보다 안락한 자가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하얀 운동화. 아버지는 목발에 의지한 채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힘든 걸음 연습을 시작하신 건 맏딸인 내가 결혼 얘기를 꺼낼 무렵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위태로워 보이던지 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처음 인사드리러 오던 날, 나는 그에게 아버지의 목발을 보이는 게 끔찍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녀간 뒤 아버지의 걸음 연습은 더 잦아졌고, 그때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곤 했습니다. 무리하시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아버지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네 결혼식 날 손이라도 잡고 들어가려면 걸을 수는 있어야지. 나는 큰아버지나 삼촌이 그 일을 대신해 주기를 은근히 바랐습니다. 의족을 끼고 절룩거리시는 아버지 모습을 시댁 식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디서 났는지 하얀 운동화까지 구해 신고 힘겹게 걸음 연습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결혼식 날은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두려워졌습니다. 저러다 정작 식장에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초조한 마음에 하객들이 수군거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숨 속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축복하는 행복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 있던 나는 절룩대며 신부 대기실로 들어서는 아버지를 본 순간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쑥한 양복 아래 하얀 운동화를 신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운동화를 신으라고 한 걸까? 나는 누구에겐지도 모를 원망에 두 볼이 화끈거렸고 결혼식 내내 그 하얀 운동화만 떠올라 고개를 들 수도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나는 비로소 결혼식 날 그 운동화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남편한테 잘하거라. 사실 난 내 손을 잡고 식장으로 걸어 들어갈 자신이 없었단다. 그런데 네 남편이 매일 찾아와 용기를 주고 넘어지지 말라고 운동화까지 사줬단다. 나는 그만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낡아버린 하얀 운동화를 아버지는 끝내 다시 신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